스님은 그 김천 수도안에 이제 수자 스님이라고 공부를 하시는 스님. 이제 수자 스님하는 거는 수행만 하시는 스님. 절을 맡아 절을 운영한다고 그런 주지스님, 스님이고 수행하는 스님은 이제 서강대학교 이제 종교철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종교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불교 철학을 보다 보니까 거의 막 확 받아가지고 집안은 천주교 집안에 부모님 지금 천주교 신자이고 서강대학교 갈 때는 대학교 교수가 되거나 안 그러면 먼지로 하기를 희망했는데 머리 깎고 중이 되겠다 했는데 집에서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도 추석이나 명절 때는 꼭 집에 가서 집은 대전이에요. 현재 이제 한국 불교계에 이제 선임 연세가 이제 45이에요. 45인데 불교계 이제 새로운 불교 신바람, 탈절교와 바람을 일으킨 분이 이제 원재 스님 또 이제 강우 스님이라고 있어요. 강우 스님 아주 옛날 전설에 강우 스님, 그다음에 문강 스님, 또 이제 스님이 있어요. 그 스님 중에 한 분이야. 그리고 서울에 그 홍익 때문에 홍대선 준한 스님. 준한 스님. 네, 준한 스님. 이런 분들이 연세도 비슷합니다. 서울에 있는 그 준한 스님은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또 이제 수덕사의 큰 스님 이름을 그분 만나가지고 중이 돼가지고 홍익 때 선언을 운영하고 히말라야에다가 매년 여행하고 그런 신바람을 이렇게 탈종량하고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상대로 법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회의 생각해서 이 자리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박수로서 환영. 예, 저는 원재, 이름은 원재라고 하고요. 법명이라고 하는데, 거사님,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시겠죠? 대표님이시지만 저희는 이제 거사님으로 그냥 칭하거든요. 거사님과 2년 전부터 한번 책을 읽고 찾아오셔가지고 또 법문도 듣고 하셔가지고 이런 불법의 인연으로 만나게 된 이제 거사님이십니다. 거사님이신데 세무법인을 하시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인의 일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올해는 아니지만 그리고 자주도 아니지만 그래도 왕래하시면서 거사님 법문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게 제 나이를 2살 줄여주셨어요. 줄여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47이고요. 올해 옛 나이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30대 40대가 주력이신 것 같아요. 보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다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시겠지만은 저는 절집에 20년 있었습니다. 20년 있었고 20년 있는데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드렸는데 제가 절에서 제일 막내예요. 막내로 들어가요. 이게 참 절이 큰일 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평균 나이가 저희 수도암 나이가 60몇 세로 들어갑니다. 평균 나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47이니까 막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하튼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종교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고 학교에서 22살 때 이제 진리를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 인연법이 이어져서 불교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출가 수행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불자 내가 불교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절에는 잘 안 가지만 없으시네. 이게 지금 20대 30대의 탈종교화가 급격합니다. 거의 무종교 많고 뭐 교회는 다니신 분 좀 계실 거예요. 교회 많이 좀 줄곧 다니시고 하시지만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좀 탈종교화의 흐름이 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 대표님께서 저를 좋게 포장해 주셨지만은 저는 사실은 고리타분한 걸 공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최근에 제가 낸 책이 호련히 깨어난 신신명이라고 신신명이 말하자면 이제 1000몇백 년 전 글이에요. 1000몇백 년 전 글인데 그거를 해석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전 선언에서 정진한다. 정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주 업무인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가 조금 돼가지고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책도 내고 사람도 만나고 전국에 이제 법문도 다니고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사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무법인 회사에 이런
이런 소참이라고 하는데 소참이라는 법문, 짤막한 법문을 이제 초청을 받은 건 제가 처음이에요. 회사에 초청받은 건. 보통 어떤 단체, 공부 모임 단체라든지 절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토론 모임에까지 간 적은 있어요. 제가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독서 토론 모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세계 일주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 회사에 온 건 처음이에요. 지금 다른 분께서 자기 회사에도 초청하겠다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큰 회사인데 한번 가볼지 한번 알아봐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짧게 여기가 불교인이 아니고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문은 좀 불교적인 용어, 개념, 철학들은 이제 최대한 빼고 단순하게 좀 준비를 했어요. 단순하게 준비를 했고 제가 항상 절에 다니다 보면 절에서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어머님, 아버지 세대들이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저희 신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부터가 많아요. 30대, 40대가 몇 명 좀 있긴 하지만은 50대 이상이 주력층이고 제가 그나마 좀 젊은 사람으로 들어가니까 나이가 젊은 분들이 조금 계신데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거의 다 인스타 쓰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쓰신 분? 몇 분 안 쓰시네 생각보다.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셨나? 저 안 쓰신 분들은 약간 나이 드신 분들 같아요.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고 저도 인스타그램을 써요. 인스타그램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원재쌤 치면 나올 거예요. 나오겠지만은 인스타그램이 요즘 사람들이 어떤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사님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희는 카톡을 쓰잖아요. 여기 대부분 카톡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대 애들 있잖아요. 카톡 안 써요. 인스타그램 DM으로 서로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카톡은 카톡만 주로 소통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이제 꼰대의 나이에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는 다 꼰대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적에는. 10대 애들 안 쓴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카톡이 진짜 가장 대표적인 그건데 애들 안 쓴다는 걸 저는 애들 만나고 알았어요. 안 쓴대요. 10대 애들. 인스타그램을 DM만 보내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그래서 10대 애들을 좀 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서 이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지금의 시류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인스타그램 같아요. 릴스 보다 보면 1시간 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가는구나.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그 인스타그램 중에 좀 재밌는 일처럼 벌어지는 이슈를 한번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게 좀 뭐 별스럽지 않은 건데 재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산인가 마산인가 제가 이제 사투리는 잘 구분은 못하지만은 마산 차원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상도 상남자 영상을 봤어요. 상남자인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가고 있어. 뭐 여러 명이서 같이 갔나 봐. 같이 갔는데 막 꽃이 펴 있을 거 아니야. 보면 여기. 그래서 여자친구 옆에 서봐라 하고서 꽃 사진을 딱 찍어주는 거야. 사진을 찍어주니까 옆에 친구들이 야 이쁘다. 이쁘다 이뻐. 와, 사진 잘 나온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와서 사진을 한 거지. 사진을 확인했어요. 확인하면서 남자친구를 팍 때려. 때리더니 안 이쁘다 이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도를 잘못 잡았던지 아니면 카메라 자체가 좋지 않던지 어플을 쓰지 않았던지 해가지고 뭐 그렇게 안 이쁘게 나온 거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요즘에 저 인스타를 또 보면은 이런 걸 봐요. 여자친구가 안 이쁘게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든 누워가면서 비틀어가면서 이렇게 또 한번 조도 바꿔가면서 카메라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쁘게 찍으려고 사진 결단하는 남자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남자들이 요즘에 애견남이라고 약간 부르는가 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여자친구 맞춰주기 위해서 사진 결단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은 애견남이 아니었어요. 테토남이었어요. 테토남. 완전 경상도 상남자. 그러니까 안 이쁘게 찍힌 여자친구가 딱 구박을 했잖아. 때리면서 안 이쁘다 이가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상남자야. 완전 테토남. 네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한 거야. 네 일이 생겼다. 하고서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자분들 계시지만은 물론 성향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경상도 남자들이 어떤 대표적인 성향 같아. 네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세대 같으면 다시 찍어줄게. 좀 더 얘기해봐. 해가지고 어플 쓸게. 이렇게 하겠지만은 네 일이 생겼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삐졌어요.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옆에서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말 걸지 마라. 우선 이렇게 하고 막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막 풀어주라는 거야. 근데 얘 테토남이잖아. 와, 삐겠노?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그냥 가. 그러더니 지가 혼자 풀어야지 내가 왜 풀어줘? 하고서 이렇게 하고 있어. 둘이서. 그러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남자가 그래도 좀 서벅서벅하게 가니까 미안하잖아요. 공원 지나다가 여기 벤치 옆을 지나다가 결국에 꺼내든 말이 뭐였냐면은 야, 니 저기 앉아봐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당시에 막 웃으면서 막 풀렸어. 이제 말하자면 그게 엄청나게 화낼 일도 아니고 그렇게 풀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테토남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남자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 아버지한테 배웠나 봐. 30대 친구 같았는데. 하여튼 경상도에서는 지금에도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 산 지가 오래가 됐는데 20년 살았죠. 말하자면. 정확히 20년은 아니겠지만은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인데 원래 충청도는 느릿느릿하잖아요. 뭐 다른 측면으로 좀 음흉하다는 그런 측면도 있긴 한데 그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기의 영향을 받나 봐요. 충청도 기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경상도 기질로 바뀌어 버렸어요. 약간. 여기 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은사 선생님도 어디 사람이냐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인데 경상도에 하도 오래 사니까 경상도화 된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은사 선생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좀 농담상 재미상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게 조금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한번 지금의 농담상 재밌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제가 이 법문의 어떤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예전에 사실은 한 법문이긴 해요. 부산의 어떤 한 선언에서 했는데 그때 주제는 뭐냐면 모든 오해는 이해다. 우리가 오해라는 틀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오해라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친구였는데 회사 친구예요. 회사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기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남이 어떻게 좀 오해를 해가지고 그게 저 사람도 삐꼈겠지. 삐껴가지고 저런 어떤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악소문을 좀 회사에 퍼뜨리고 있는 거야.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그 상대방을 잘 설득하고 싶고 오해도 풀고 싶다 이런 고민을 저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라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얘기하면서 풀기도 하고 그게 되게 다분한 일인데 제가 이 친구를 좀 알 수도 있잖아요. 알 수도 있고 이 친구의 태도도 한번 보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 친구한테. 제가 좀 직선적인 말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힐링하는 스님이 아니라 아까 전에 혜민 쌤 이야기했어요. 혜민 쌤은 힐링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근데 저는 킬링으로 유명해요. 직선적으로 바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잘했어. 너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 너 자신을 소중히 뭐 감싸고 이제 보듬어줘. 뭐 이게 힐링이라는 뭐 기조가 있겠지만 저는 곧장 잘못된 점을 지적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향 문제야. 저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가 있어요. 위안의 목적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잖아. 관계에서의 고민. 거기서 이런 직언을 해준 거예요. 너는 그 친구가 사소한 걸로 좀 크게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래. 그 친구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있어. 자기 방식대로. 근데 너 입장에서는 그걸 사소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저 친구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내 입장에서 오해고 저 친구 입장에서 이해인데 너는 그걸 오해라고 부른 것뿐이야. 저 친구 입장에서는 오해 아니라고, 이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오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살다 보면 다 그렇게 돼요. 저 역시도 그래요. 오해 상황. 근데 오해라면 약간 억울하게 좀 약간 다르게 알고 있으면 사실 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풀지는 않아요. 저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저것도 하나의 신선한 생명력이야. 저런 이해가. 사실은.
근데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오해를 못 버티냐면은 내가 중심에서 내가 사고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나는 분명히 뜻은 이랬는데 저 사람이 달리 판단하고 그건 오해라고. 아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식과 기준에 의해서 내 행동이나 사고나 태도를 이해한 거예요. 이해한 거. 근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 오해라고 재단하고서 저 오해를 다시 이해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일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 많아요. 저도 억울하게 오해당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근데 조금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아, 저 사람도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서 그냥 놔둬요. 놔두는 편이에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불교에서 무슨 경전은 아니고 론이라는 이제 론서가 있는데 보왕산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보왕산매라는 책에서 명나라 시대 미엽 스님이 마음 수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10가지 큰 장애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면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생겨요. 나이 들면서. 저도 이제 젊은 나이지만은 시력이 약간씩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두 번째, 곤란함은 다 생겨요. 그게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 다 생겨요. 이런저런 상황 거쳐가면서 하고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역경계를 주는 사람 아니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장애 이런 게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런 게 다 생겨요. 그리고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다 풀렸으면 좋겠어. 아무런 장애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섯 번째,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래요. 제가 요즘 결혼 채널 많이 보거든요. 중매 채널. 그게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금 기준, 관점,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이란 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관계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 원한다고. 그게 욕망이기도 하고 또 관계성 측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롭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결혼하려는 태도의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득을 봐야 돼. 근데 뭐 제가 수행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득 보려는 결혼은 나중에는 많은 경우 그 득을 보려는 마음 때문에 나한테 타격이 오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재벌가에 시집간다고 해봐. 그러면 내가 곡간 창고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열쇠를 받을 수가 있을까? 20년 시집살이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안 줘. 곡간 창고 열쇠. 그리고 어디서 애초부터 재벌가가 아닌 이상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를테면 뭐 곡간 좋은 집안에 들어가면은 간 본다고요. 사람으로서 이제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우해 준 게 아니라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신분 상승의 욕망이 또 강하면은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밟힐 수도 있고 뭐 그런 세상인 것 같아. 제 생각 볼 적에.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근데 내가 득보려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감당해야 되고 치러야 될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세상의 어떤 원칙인 것 같아요. 이롭기를 바란다면은 내가 감수를 해야 돼. 결국에는 20년을 그 곡간 창고 받기 위해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그랬어요. 곡간 창고 받으려고 들어갔어요. 정략 결혼했는데 그 집안이 은행 소유야.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몇 천억 단위로 들어가죠. 아무리 작은 은행이라고 해도 은행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리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결국 내 뜻대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내 말 들어주기를 바라고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내가 누구한테 도와줘. 그런데 이 도와준 상황이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겠지.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에서는 어떤 거래나 일단 암묵적인 관계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보니까 그게 가장 유명한 게 결혼할 때 이렇게 축의금 내고 부조금 내고 그거는 나중에 다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룰이니까 일종의 룰이니까. 근데 이제 원래 남 도와주려고 하든 남한테 잘해주려고 하든 그냥 내가 잘해주는 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잘해야 된다. 내가 할 일과 남이 할 일.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줬어. 이를테면은 되게 좋은 뭐를 선물을 줬다고 해봐. 그렇다면 내 욕망도 있잖아. 저 선물 준 거 좀 입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시계를 차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갑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 사람이 안 쓸 수도 있잖아. 내 디자인 아니야. 내가 원하는 형태 아니야. 그러면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주는 건, 선물을 주고서 내 마음을 담아주는 건 나의 일이고, 그걸 쓸지 말지는 저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나의 일과 저 사람의 일을 섞어버려. 나의 욕망으로. 섞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분리가 돼야 돼. 나는 나의 일에 충실할 뿐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일에 충실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딱 모든 게 완벽한데, 문제가 뭐냐? 나의 욕망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보를 바란다. 어떤 측면을 바란다. 이게 똑같은 일이고요. 그리고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효험, 이익을 바라지 말라. 요즘에 저도 약간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좀 살펴보긴 하는데, 엔비디아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저 10년 전으로 돌려놔도 어차피 안 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야. 근데 테슬라 주식 타서 퇴사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대요.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심지어는 환속하는 스님도 있어요. 뭐 한 200배 올라봐. 200배, 엔비디아 200배 오르던데요. 장난 아니던데. 하이닉스하고 너무 차이 나던데. 그러니까 200배 올라버리면 예전에 1,000만 원 했으면 뭐 말하자면 20억 되나?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여튼 뭐 별의별 일 다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열 번째.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오해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살면서. 오해도 받고. 근데 묘엽스님은 그거 밝힐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의 기본 상식과는 좀 반대되잖아. 억울한 일, 오해된 일 있으면 빨리 밝혀가지고 소통해가지고 바르게 정리해가지고 넘어가야지. 그게 우리의 기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묘엽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른 분들의 해석도 있지만은, 억울함을 밝히려는 그 마음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억울함을 밝히려니까,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알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우리 관계가 10년인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억울한 일을 나한테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밝히려고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마음 측면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 측면에서는 조금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야 될 측면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본 입장은 한번 놔둬보지 어떻게 되나. 그런 입장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재밌어요. 그렇게 하면, 야, 이게 저렇게 가네? 소문이 저렇게 가네? 하면서 재밌지만은,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냥 놔두려거든 철저하게 억울해야 돼요. 철저하게 오해해야 돼. 나 진짜 저게 아닌데 저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럼 냅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자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습관도 있고 성격도 있고. 저 사람의 성품이 이래. 이를테면은 제 기준엔 그래요. 제가 20년 동안 절에 살아왔잖아요. 어떤 종류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삶의 모습하고. 그럼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패턴,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게 나중에 다 묻혀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어떤 원칙이 철저하고 행동거지 철저하고 그랬다면은 억울한 일, 오해받을 일은 아예 생겨나지도 않아요. 어떤 측면에서.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힘을 못 쓰고 나중에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냥 놔두려거든 사실은 자기 행동에 대한 명분이 철저해야 돼요. 항상 같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냥 놔두면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변화해가면서 사라진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저는 그냥 냅둬요. 냅두지만은,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밝히려는 그 마음, 불교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 관한 수행인 건데, 사실은 그 근본적인 입장, 그것을 놔둘 수 있는 입장의 기준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최고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데, 무상정등정각을 금강경이라는 우리 불교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전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최고의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은 내용이 뭘까? 할 적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한 구절. 정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다. 정해진 바가 없음을 무상정등정각, 최고의 드높은 깨달음이라고 정해요. 그렇게 말해요. 정해진 바가 없다. 여러 생각이 나죠.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생각도 하고, 애초부터 정해진 진리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 이게 아니라 정해진 바가 하나도 없다. 정해질 수도 없다. 이게 최고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무아 배우잖아. 부처님의 깨달음. 무아. 무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고정적 실체. 내가 이렇게 실체로 존재해. 그런 자아, 그런 나는 없다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게 깨달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대단한 걸, 신비한 능력을 갖추고 어떤 위상을 갖추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깨달음은 그렇지 않아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금강경도 정해질 수 있는 진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래요. 그만큼 우리 존재가, 나란 존재가, 나라는 실체, 이건 나야. 나란 존재가 이래. 나란 존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어. 나란 기준과 상식과 어떤 생각과 반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다른 기준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반목이 생기는 거지.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만나. 아니야,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아니야, 내가 볼 땐 너의 행동은 이런 거야. 해가지고 서로 반목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기준과 저 사람이 가진 기준이 달라서요. 달라서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표명되니까 서로 반목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고 어떤 위화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했다시피 애초부터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나 자신조차 실체가 아니라는 게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인데, 금강경의 위대한 진리는 정해진 바도 없다는데, 근데 뭐냐면 우리는 기준을 정해. 이건 내 기준이야. 내 기준을 정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나란 실체는 이런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 그러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이거 모르겠지만은 이거 해가지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오해를 당해봐. 기분이 안 좋나? 아니요, 그건 저 사람 일이에요. 관심이 없어. 오해를 당하든 뭐든. 재밌다 하면서 어떻게 풀려나갈까. 그러니까 남 일에 대해서는 근데 나에 대해서 오해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편해진단 말이야. 근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전에 툭 놔둔다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오해도. 남 일일 때 놔둘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놔둘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처럼 보여서 냅둬요.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저도 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툭 벗어나 보면 이 전체를 보면 저도 하나의 남이야. 다 모두 다 남이야. 남 일이니까 그냥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나란 실체, 이게 내가 중심이야. 모든 세상의 근원이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 피해가 되는 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 참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면은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그런 거죠. 제가 세계일주를 했다고 했잖아요. 세계일주 할 적에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보면 세계일주 할 적에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해. 저 어떤 사람이 저를 되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무시해서 기분 나쁠 수 있지. 충분히 인간적인 일이니까.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질문을. 저 사람 무시한 건 잘못했다 치고 일단은 무시한 건 그런다 치고 무시한 사람 제껴보고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을 했고 무시를 했고 당신이 인정받고 싶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확 놀라면서 말을 못해. 친한 사람이었어요. 약간 회사 인연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시해서 기분 나쁘다고. 당신 그 사람 한테 인정받고 싶냐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무시라는 게 물론 안 좋아. 사람의 기본 태도로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과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죠. 근데 모든 질문은 제가 왜 킬링이라는 스님이 되냐면은 보통 힐링을 한다면은 이렇게 외부 대상에 대해서 넌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은 외부 대상에 대해 비난을 좀 동조를 해주는 거죠. 저 사람 잘못했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서로 위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질문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 사람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한테 일단 물어봐. 무시한 거 잘못했지. 근데 너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는 저 사람의 일이고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나에 대한 집착인 거야. 그러니까 불교의 질문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태도나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고통으로 벌어지는가. 그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단도직입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외부 대상, 상황, 조건, 변화들에 대해서는 모든 이유들이 수만 가지가 변해. 그런데 그 근원에는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나란 존재감이 이러니까 나는 절대로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 그것이 사실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거예요. 근원. 제가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은 실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나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면은 정해진 어떤 원칙이 있으면 거기에 내가 정한 원칙이죠. 해당되지 않는 건 쳐내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는 저 사람이 무시를 해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오해를 해서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했어. 그리고 저 사람 무시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뭐냐면 그것이 나한테 고통으로 들어온 거는 내가 나라는 집을 짓고 나라는 상을 짓고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깨달음은 뭐냐면은 나란 기준, 중심, 상 이거를 탁 깨트려 버리면은 저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무아, 고정적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이 실체가 깨져버리면은 고통이 와도 실체에서 뭔가 담겨야지. 내 기준, 분별, 판단에 의해서 뭐가 내가 애증이라면 애는 좋아하고 증은 싫어하는 건데 증은 담겨야지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담기는 거야. 그리고 정해진 진리는 없다. 애초부터. 정해진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저러면 안 돼. 무시해서는 안 돼.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잖아. 무시하니까. 그 기준이 없다면은 저 무시돼도 에? 하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야. 이게 지나가는 바람한테 욕을 해봐요. 실체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저 바람한테 누가 저 바람이 뭐라고 하겠어. 쓱 지나갈 뿐이지. 제가 예전에 빈배를 하나 했지만 배가 오고 있는데 내 배에 부딪히려고 하고 있어. 저 비가. 야, 지금 오면 안 돼. 내 배에 부딪혀. 지금 운전 똑바로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배가 빈배였어. 내가 막 엄청 화를 냈잖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고 이렇게 화를 하다가 알고 보니까 빈배였어. 우리가 빈배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럼 그 전까지 냈던 화는 뭐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야. 빈배는 아무도 욕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빈 마음이다.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서 무아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애증이 내 시비 분별이 무시가 오해가 머물 장소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처님이 깨달으면 뭐냐면은 깨달으면 효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용이. 깨달으면 그 효용이 뭐냐면은 고통의 소멸이 그 효용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근원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집착, 갈망, 이 실체화, 그리고
나 자신의 기준. 그거를 해체해버리면은, 나 자신이 해체돼 버리면 세상 전체가 고통으로서 어떤 대상 관계가 고통으로서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다가 오해할 때가 또 저 사람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끝은 있어요. 뭐냐면 나 자신이 무너지면 이 실체가 집착이 완전히 무너진다면은 고통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은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이 착각, 큰 중생의 번뇌, 망상, 업습, 이 실체와 견고함,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지 중심이에요. 중심, 근원. 그 대상, 내용물들은 계속 바뀌어요. 대상 내용물들의 시선을 가봤자 해결이 되지 않아. 계속 다른 방식, 다른 관계,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깨달은 뭐냐면 그 근원의 깨달음인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걸 확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왔다 하더라도 쓱 와서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 어떤 일이 쌓아고 오면 나를 무시했어? 나를 오해했어? 담아두고서 온갖 여기서 조작을 하잖아.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되갚아줄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부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누가 설마 그런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외도가 와서 막 악담을 해. 진정한 수행자도 아니고 깨달은 적도 없고 뭐 온갖 음식 쾌락에 반복됐고 아주 당신은 욕을 해. 부처님한테. 근데 부처님한테 욕하니까 그 제자가 신기한 거야. 아니 부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욕하고 왔는데 부처님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상을 막 준비했단 말이야. 잔치상을 막 준비했는데 사람들 막 초청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먹지 않고 잔치상 음식물들을 그냥 먹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그 잔치상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준비한 사람이 다 먹어야 되겠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와 같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담을, 욕을, 비난을, 오해를, 무시를 막 퍼부었는데 내가 그걸 받지 않는다면은 그 욕은, 악담은 저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내가 텅 비어져 있으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근데 뭐냐면은 내가 실체로 이렇게 들어앉았잖아. 나를 욕을 해? 그걸 받아들인 거지. 욕설, 비난, 원망들, 무시들 다 받아들이고서 이거 복수할 생각에 이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부처님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일부러 갖지 않는다. 이게 아닌가. 내가 텅 비어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실체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욕한다 해도 얘 바보야 해도 신기한 현상으로서 나타난 거죠. 그건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날 적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근원에는 이렇다 할 만한 무엇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걸 다 비워내는 거. 기준 비워내고 내 관점 비워내고 내 욕망들 다 비워내고 근원적으로 나에 대한 실체감을 확 비워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수행적으로 보자면은 마음의 근거가 천하로 뻗어갑니다. 나란 존재는 이 180짜리 키에 키에 80 몇 킬로에 이런 몸에 갇혀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나란 존재는 훨씬 큰 존재예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몸과 생각에 갇혀 살고 있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존재의 근거를 여기다 두기 때문에 생각으로 옮겨 분별 생산심으로 두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거 맛있는 거 먹고서 챙겨줘야 되고 어떻게 좀 더 외모도 더 갖춰야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갖춘단 말이야.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수행,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로 가는 기틀은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실체감에서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불교의 수행 보면은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불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래요. 산사 가면 왠지 마음이 좋아. 편안하고. 내가 다른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좋은 건 또 좋은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교는 한 단어로 하자면 마음이에요, 마음. 깨달음은 곧 마음이고 불교는 마음이요. 마음 하나로 종결되는 게 불교인 거예요. 불교.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의 근원의 실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완전히 비워낸다. 허공으로서 전체로서 어떤 눈앞으로서 확 만난다. 일치가 된다 한다면은 요 작은 몸뚱어리와 생각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이 되게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작은 존재지만 무시할 건 아니고 이건 써먹는 존재. 써먹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써먹지 못하지. 왜냐하면은 여기 갇혀버렸으니까. 요걸 써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에서 툭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요걸 써먹을 수가 있어. 우리가 통에 같이 갇혀서 이렇게 굴림을 당한다면은 써먹을 수가 없어. 근데 통에서 훅 빠져나온다면은 이것이 하나의 통이라면은 그때부터는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법문을 정리해서 조금 얘기해 보자면은 이 소참 법문인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문학비평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로진스키라는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캐나다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인생에 어떤 큰 좌우명 같은 게 큰 느낌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트래저디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비극. 사실은 헤겔이 한 말이에요. 헤겔. 독일 철학자 헤겔이죠.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면은 tragedy is a conflict between right and right.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극이란 것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옳고 그름이 싸우면은 그건 비극이 아니라고. 근데 뭐냐면은 옳고 오름이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극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싸우지 않아요. 옳고 오름으로 싸워요, 사실은. 근데 내 기준에선 저렇게 옳은 것이고 저 사람 기준에선 저게 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고 오름이 싸우다 보니까 이걸 컨플릭트 싸우다 보니까 트래저디 비극이라고 한 거예요. 비극. 네, 제 입장에선 안 그래요. 세상은 비극 아니에요. 세상은 굉장히 재미난 곳이에요.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슬프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뭔가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옳음과 오름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재미난 곳이에요. 옳고 오름, 모든 것을 오름으로 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작은 오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오름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큰 오름이에요. 큰 오름.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서 그리고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고 여러 오름들, 나의 오름, 너의 오름, 수많은 상황의 오름, 관계의 오름들이 다 아름답고도 어떻게 보면 신명나게 교류하는 이 거대한 터전이 이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 근데 수행과 깨달음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작은 존재를 갖춰 사는 게 아니라 이 커다란 세상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 그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참 재미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대사가 있는데 영화 대사가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제가 어떤 영화 대사였지? 이 세상이 하수에겐 고통의 장소지만은 고수에게는 놀이터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을 해요. 어떤 대사에서. 그게 참 옳은 말이에요. 근데 하수와 고수가 어떻게 나뉘냐면은 나랑 내가 정해진 하수, 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나의 기준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고 그렇게 해 되면은 하수가 되는 거예요. 하수.
세상에 생지옥이야, 생지옥.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고통의 일들만 가득하게 됐지. 하수에겐 생지옥이 됐지만 고수는 뭐냐면은 불규식으로 우리 마음 보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나에 대한 집착을 떨군 사람이에요. 떨구게 된다면은 세상은 놀이터예요. 놀이터인데 온갖 오름, 이런 오름, 저런 오름들이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진 곳이에요. 되게 재미난 곳. 야, 이것보다 재미난 게 없어요. 근데 갇혀 살 땐 그렇게 괴로운 거야. 나한테 갇혀 살 땐. 내 기준 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못 벗어나지. 근데 우리가 제가 항상 눈앞이란 말을 하지만 눈앞으로서 이 전체로서 확 펼쳐진다면은 나조차도 하나의 여기 툭 드러난 제 대상인 거예요. 원죄조차도. 원죄도 하나의 캐릭터야. 이 세상을 운용하는 하나의 캐릭터. 이런 캐릭터, 저런 캐릭터 중에 하나야. 집착이 떨궈진다면. 요거 되게 재미난 일인데 뭐냐면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써먹을 수가 있어. 제가 우리 거사님은 못 써먹어요. 이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못 써먹지만 요거는 써먹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걸 써먹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나란 존재를, 인연을 부려가면서 세상을 자유롭게 논의는 거예요. 논의는 거. 그게 불교 수행. 제가 여기서 불교 수행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궁극에 이른다면은 그런 상황까지 이른다라고 이제 마음을 근원을 잘 탐구해 보면은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고정된 어떤 하나조차도 남지 않게 돼요. 이 전체와 호련히 개합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또 농담을 했잖아요. 저 물론 단순한 경우였지만은 저기 여자친구한테 안 이쁘게 찍었노 이렇게 할 적에 네 일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의 성향이지만은 제가 T예요, T. 98% T. 무시받는 T. 이게 안 돼. T라고 무시하더라고, 사람들이. T예요. 원래 저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더 커요. 사실은 안 예쁘게 찍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알겠지. 그런 상황도 옳고 남자친구 때리면서 왜 이렇게 찍었냐고 구박하는 것도 옳고 삐지는 것도 옳고 삐진 상황에서 또 네 저기 앉아봐라 하고서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옳고 세상은 되게 재미난 곳들이에요. 옳고 옳음이 수많은 상황과 경계로서 마음으로서 탁탁탁 부딪히면서 신명나게 펼쳐지고 있는 장이다.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집착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이걸 내려놓은 만큼 또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소참 법문을 되었는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불교 몰라도 돼요. 그러나 이 마음의 본원을 좀 해결하고 싶다.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살아간다면은 결국엔 불교의 하나의 경구라든지 격언이라든지 어떤 가르침들이 시절 인연 따라서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될 일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법문을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지내길 바라면서 뭐 나중에 불교와 인연이 닿는다면은 저하고도 뭐 이런저런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인연을 한번 조금씩 기대해 보면서 법문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기회가 오기가 힘든데 뭐 질문하고 싶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읽은 게 질문이죠. 뭐 일본대로 없으면 없는 걸로. 궁금한 거 예. 저희는 아직 그 정도의 뭐 단계까지 예. 못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오해를 받으면은 음. 화가 먼저 나는 그치.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그 화를 마음을 다스린다. 뭐 제가 뭐 그걸 여러 방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음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화를 충분히 느껴보라고 얘기해요. 그 화를 이게 충분히 느껴보라고. 근데 우리는 대충 그래요. 화에 끌려가요. 끌려가서 이게 정신도 잃고 뭐 얘기하고 뭐 한데 근데 이 화가 뭐지? 하고 충분히 느껴보시라고. 뭐 그리고 재주가 좋다면은 그 화로 확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재주가 좋아야 돼요. 화로 확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저 에이전트 누구지? 이렇게 선글라스 낀 양반? 에이전 스미스. 에이전 스미스한테 그런 장면이 있어. 에이전 스미스가 어떤 감정, 욕망 주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 누구지? 키아누 리브스. 싸우는데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고 막 여러 결투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에이전 스미스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라지는지? 영화 보면은 키아누 리브스가 스미스 요원 안으로 확 뛰어들어요. 스미스 요원이 다 붕괴가 돼요. 분산돼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징적인 장면인데 분노, 대상, 실체화 거기에 오히려 확 뛰어들어 보면은 이게 깨져버려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화에 잘 들어가 보라고 제주껏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화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기 확 들어가면 그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화를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오히려 확 잘 충분하게 느껴보고 확 받아들여 봐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수행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변화들이 느껴져요. 그런 정도까지 한다면 그때 이제 좀 다른 이게 수행이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하게 변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어지는데 뭐 이렇게 화의 근거가 사라진다든지 그런 걸 느껴봐서 다양한 변화들을 어떤 시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느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스님이 마음을 주제는데 우리가 마음을 볼 수도 없어요. 마음을 우주라 생각, 우리가 우주도 보이지는 느끼지 못. 그런 우주에 있는 건 우리 그건 확실히 인정을 하잖아. 마음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럼 자, 우리 박수로서. 예. 아이고.